금리를 처음 내리고 나서 그때부터 1년 동안에는 10몇 프로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또 20% 정도 올라서 총 40%에서 50% 오르는. 근데 이것이 되려면 경기 침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근데 저희는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상당히 낮은 것 같다. 올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저희의 판단에는 5%도 안 된다. 골드만삭스는 아마 15%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올 확률은 좀 더 높아지는데 그 부분은 우선은 4분기 실적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좀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 4,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4, 4분기 실적이 저희는 생각보다 좋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GDP 성장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을 것 같아요. 4, 4분기가.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 4분기가 지금 2.4% 전분기 대비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또 뉴욕 페드도 그렇게 나와요. 아틀랜타 페드와 뉴욕 페드도 다 똑같은 2.4%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의 숫자를 2.4% 자체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요. 왜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작년 평균이 2.6%예요. 그러면 2.4% 자체도 별로 낮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베이스가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건 전분기 대비 숫자거든요. 근데 3, 4분기가 워낙 셌어요. 근데도 2.4%라는 거는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그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보면 그게 저희는 더 중요한데 2.9%가 나옵니다. 2.8%, 2.9%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경기 침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숫자가 맞다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순이익 마진율이 지금 너무 낮게 잡혀 있어요. 4, 4분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3, 4분기가 실질적으로 순이익 마진율이 12.2%가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가 계속 0.7, 1.7, 2.4, 2.9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그 순이익 마진율이 11.2, 11.5, 11.6, 12.2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3, 4분기, 4, 4분기가 별로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이익 마진율은 뚝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2%가 11%로 뚝 떨어질 거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프라이즈가 어떤 섹터가 나오긴 나올 거다. 경제 성장률의 2.9에서 2.9 이렇게 뭐 거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물론 어디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어디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디냐? 그게 이제 IT 산업과 컨슈머 디스크레션이라고 해서 임의 소비재라는 거죠. 요 두 개의 섹터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끌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센서스인 11%의 순이익 마진율보다는 높은 한 뭐 11%대 후반 또는 12%대 초반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1, 4분기에 많이 땡겨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 숫자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실적이 이미 발표된 것들이 있잖아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은행들, 그 원자재 쪽 이런 쪽은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는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좋은 거는 아주 좋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전체적인 걸 보면은 업종 안에서도 잘 나가는 종목과 못 나가는 종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IT 업종 안에서도 잘 나가는 종목과 못 나가는 종목이 또 확연하게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IT 업종과 원자재 업종의 또 희비는 완전히 또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참 이게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넷플릭스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은 넷플릭스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튀었어요. 거의 11% 폭등을 했습니다. 이 큰 종목이. 전 분기 실적이 나왔었을 때도 튀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나왔었냐면 지금 신규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광고를 붙이는 그러니까 가입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죠. 그냥
전에는 그냥 서브스크립션 피를 받는 그러니까 얼마의 회원료를 받는 거로 갔다가 그러니까 광고를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걸 낮추고 광고료를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바꾸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가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서 지금 그 1, 4분기 가이던스도 컨센 4.1인데 4.5 그러니까 확 높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트리밍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 회사는 정말 잘하는 거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회사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디즈니와 넷플릭스. 디즈니는 넷플릭스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얘기하지만 이게 뭐 OTT 다 사자 이게 아니라 OTT 안에서 누가 1등이고 아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골치 아프죠. 예.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아마 좀 빠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쨌든 그 상당 부분 성장에 대해서 2024년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량을 이제 내놓으려고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뭐 EPS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출도 그렇고 다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성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럴까? 이게 중국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전기차 쪽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BYD를 포함을 해서 여러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을 후려쳐서 수출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물론 테슬라가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또 뭐 로봇 연결이 돼 있고 AI와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테슬라를 사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그냥 싼 거가 비지떡이라고 하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이 테슬라도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고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리고 1등이 맞지만 워낙 2등, 3등 이런 애들이 너무 가격을 후려치니까 결국 마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또 정치적인 이슈도 걸려 있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확연한 차이점이 뭐 IRA 법안 폐기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이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작년에 애플을 들여다봤을 때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연결이 많이 돼 있었고 여기에다가 애플은 킬러 애플리케이션 AI 관련된 게 안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전기차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하는 얘기도 자꾸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마진은 유지가 됐지만 그 유닛 세일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파는 대수 자체가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못 오르다가 올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네 성장하네 그러면서 또 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가격 경쟁력과 중국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대선과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성장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가다가 실질로는 성장을 잘할 거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사이에 어떤 공백 기간이죠. 똑같이 애플이 작년 하반기에 그런 공백 기간을 거쳤고 올해는 괜찮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 실적 나온 것 중에서 굉장히 잘 나왔던 게 ASML. 뭐 수주가 90억 유로. 90억 유로요? 그러면서 신규 수주가 나오면서 예상했던 거의 3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여러 종목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번 시장은 철저하게 실적을 쫓아갈 거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폭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자꾸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시간 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테슬라가 제법 빠졌고요. 네. 근데 또 IBM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IBM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였지만 컴퓨터를 만들어서 네. 굉장히 안 좋았다가 한 2년 전부터 AI 사이클에 편승을 해서 굉장히 잘 쫓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보다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어. 그랬더니 시간 외에서 막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10% 정도, 8% 정도 막 이렇게 상승합니다. 예. 예, 그런 식의 결국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확연하게 좋은 업종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IT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도 좋을 건데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결이 돼 있고 정치적인 이슈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업종은 좋은데 가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마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성장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IT보다는 좀 덜한 정도. 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업종들 뭐 산업재, 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소비재, 네. 뭐 은행, 금융주들 등등등등, 예, 부동산.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이 괜찮아요. 부동산 건설 쪽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들여다 보면서 네. 종목을 잘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톰리라는 분이 판스트레스에 그분이 또 몇 분들 더 있습니다. 올해가 미국 증시가 중소형주가 굉장히 좋을 거다. 우리나라에도 누가 계신 분 같아요. 한 분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중소형주가 지금 1월 달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의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면 중소형주가 좋을 수가 별로 없어요. 특히 성장주들 경우에.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높고 이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정말로 핫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보다는 그래서 대형주 위주 또는 이제 IT 업종 위주 마진이 유지되는 그래서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서 투자를 올해도 해야 된다.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렇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쯤 됐었을 때 중소형주나 모든 업종들을 좀 들여다보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그거는 또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오고 있는 실적은 철저하게 생산성을 높여주고 GDP 성장률을 높여주고 성장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종 포트폴리오가 이건 이제 글로벌인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대형 기술주와 IT 업종.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도 IT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다 더했었을 때 55%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등등등등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뭐 좀 더 나아가서 매그니피센트 12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8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차이가 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7개에서 12개를 많이 들여다보는데 그게 우리는 그냥 대형 기술주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기술주가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을 계산하시면 미국 S&P 500의 약 한 30%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5% 들고 가자고 얘기하면은 그걸 다 그 비중대로 들고 가고 플러스 알파로 들고 가자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플러스 알파가 어디냐면 반도체. 예.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데이터 관련된 AI 데이터 관련된 쪽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T 쪽은 AI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등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AI 사이클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는 그 기업의 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신규 매출 창출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IT 업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기술주만 30%인데 그거 이상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저희는 55%를 가져간다라는 개념이 많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55% 들고 가는 게 S&P 5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소 그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진짜 이 AI와 연결되면서 IT 업종이 어떻게 변할 건가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경쟁력이 있고 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거고 어떤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나오면서
어떻게 수익성을 높여주고 이익을 신규 창출해 줄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메모리도 뭐 파운드리도 다 들여다 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데이터 센터 연결되고 그 안에서 또 AI 데이터 센터 연결되고 다 세분화시켜서 도대체 누가 경쟁력이 있냐 이걸 자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5% 들고 가는 건 기본이고 네. 그 안에서 또 선착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을 골라내놓으면 네. 수익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분석을 했는데 그냥 엔비디아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55% 중에서 네. 뭐 3분의 1을 엔비디아를 샀어요. 네. 요즘에 팍 튀죠. 네, 많이 올랐어요. 예. 훨씬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음. 예. 또 AMD도 마찬가지고 네. 예. 등등.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잘 고르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가 그 종목을 안 고르더라도 ETF로서 보면은 네. ETF에서 가장 매력이 높다라고 올라오는 게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예요. 그래서 반도체 대형 기술주는 뭐 꼭 들고 가야 되는 산업이고 네. 그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그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시장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금리와 연결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올해 초에 살짝 안 좋았던 게 그 미국 시장이 연초 첫째 주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12월 달께 발표가 됐는데 그 숫자가 예상치가 3.2%일 거라고 했는데 3.35가 나왔어요. 예, 조금 더 높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금리에 내리는 타이밍에 대해서 자꾸 이제 뒤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뭐라고 했냐면 3월 달에 금리를 내릴 확률이 80%다.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제는 50%대다. 떨어졌습니다. 반반인 거죠. 그러고 또 이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주거비가 좀 안 좋았어요. 주거비 숫자가 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점이 8%였고요. 그래서 6.2%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이게 주거비가 전체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엄청 높네요. 네, 그래서 이 숫자가 6%대가 나와버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렵죠.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선행지표인 그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그래도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0% 밑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갔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4.8%고 또 다시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안정을 찾으면 이 주거비는 레깅 이펙트거든요. 그러니까 레거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지수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후행이지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뒤쯤 되면은 주거비도 한 3% 정도까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전체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2%대를 보게 될 거다. 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금리를 내려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나 빨리 내릴까에 대해서는 그건 미 연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미 연준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 그게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괜찮네.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5.5%나 올려놨는데도 이게 안 떨어지네. 경기 침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우리 떨어뜨리긴 떨어뜨리는데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 다 보고 떨어뜨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금리를 내릴까 하는 부분은 1월과 2월 숫자를 보고 나오겠죠. 1월과 2월이 정말 인플레이션이 3%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번 내려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천천히 떨어진다. 그럼 우리 좀 더 있다가 내릴게. 5월 달에 내려주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내려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내려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올해 연말까지 5.4 지금 이펙티브 레이시 한 1% 더 넘게 빠진다. 예, 그래서 거의 뭐 4%대까지 빠진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연말까지 3.4%대까지 빠진다. 2%가 빠진다. 이게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하냐? 인플레이션이 그냥 올해 상반기 안에 2%대로 조정을 받는다. 네. 그럼 그게 가능해요. 그냥 언제 내려줄 것만의 타이밍인 거지 네. 충분히 3.5%까지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2%포인트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 금리는 지금 4%대에서 별로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네. 실질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 2%를 더하더라도 최소 금리가 3.5% 나온다는 거죠. 시장 금리는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채권 투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금리를 내려주면 채권 금리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 맞아, 이게 단순하게. 네, 아주 단순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 금리는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단기 금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는 안 떨어지고 단기는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드 커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는 채권 투자보다는 주식이 낫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경제는 좋고, 근데 인플레이션 낮고,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떨어뜨려 줄 수 있고, 장기 성장률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2% 훨씬 높게. 그러면은 결국 주식은 좋고, 채권은 단기 쪽은 좋고, 장기 쪽은 별로. 이렇게 골디락스 생각이 들긴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식시장이 제법 많이 올 건데요.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0이라고 보여지는 때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2년 동안의 시장의 흐름이에요. S&P 500이. 보시면은 1년째 될 때까지는 뭐 한 10%좀 넘게 20%까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오르고요. 그 다음에 2년 차에 많이 올라서 거의 40%에서 50% 오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금리를 처음 내리고 나서 그때부터 1년 동안에는 10몇 프로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또 20% 정도 올라서 총 40%에서 50% 오르는 그게 평균 값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려면 경기 침체가 없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금리를 처음에 내려줬는데 그때부터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그럼 시장은 못 오르고요. 계속 흘러내리고 그 2년 동안에 마이너스 20%. 굉장하네요. 예. 그래서 뭐 1년 동안에 10% 빠지고 또 2년 동안에 또 10% 빠지고 이런 식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근데 저희는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상당히 낮은 것 같다. 상당히 낮은 것 같다. 올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저희의 판단에는 5%도 안 된다. 골드만삭스는 아마 15%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올 확률은 좀 더 높아지는데 그 부분은 또 펀더멘탈을 보면서 판단하자. 네, 그 사이에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기는지, 그 가계와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이 얼마나 튼튼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만큼 이제 혁신 사이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995년부터 2000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사실 인터넷이 처음에 그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였어요. 그래서 89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91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했고 사실 많이 활성화된 게 9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부터 2000년 이 사이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인터넷 인프라가 엄청나게 깔렸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대표적인 종목이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사이클. 네. 보시면 이제 95년부터 2000년 요때가 재밌어요. 왜냐면 처음에 한 3년 동안에는 엄청나게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기본적으로 실적도 같이 좋아졌었어요. 그런 3년이 있다가 98년이 피크였고요. 그리고 99, 2000년에는 이익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시장은 매출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늘고 마진은 깨졌는데 왜냐하면 엄청난 설비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확 튀어요. 그게 닷컴 버블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서 또 왜 그렇게 또 됐냐면 펀더멘탈은 깨지고 있는데 유동성이 확 풀렸죠. 왜냐하면 아시아 금융 위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내려줄 필요도 없는데 내려준 거죠. 아시아 금융 위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모습이 약간 95년에서 98년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98년이 지난 99년, 2000년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제 그 중국이 저런 식으로 좀 휘청휘청하고 잘 엄청난 성장을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과한 설비 투자는 안 들어가겠죠. 미국만 좋아질 모습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95, 96, 97 이 사이클의 리피트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중국이 에라 모르겠다. 우리 쫓아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금리 팍팍 내리자. 이번 지준율 갑자기 확 내려줬어요. 예상보다. 더 많이 통화 정책을 써. 그러면 경제가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 다음으로 큰데 그 큰 경제에서 금리를 1%, 2%로 내려버린다. 이러면은 이게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버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99, 2000년에 닷컴 버블의 재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 많은데 그게 주도를 하고 있는 게 AI인데 그 AI를 얼마나 빨리 쫓아가야 될지 안 쫓아가야 될지 어떤 그 절실함이 만약에 중국이 갖고 있다면 거품으로 가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게 안 좋은 거군요, 결과적으로. 네. 과잉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인프라를 까는 애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간에는 막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IT 업종 중에서 AI 인프라를 까는 종목들이 좋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그 다음이 AMD. 그 다음이 인텔. 그리고 거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게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유럽의 ASML 등등등.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올랐냐면요. 95년부터 2000년 그 버블까지 그 긴 사이클 중간에 조정도 있었지만 S&P 500이 95년부터 2000년 버블 터지기 전까지 2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럼 200% 오르려면 5년 동안 오른다고 치면은 연간 뭐 한 18%씩 막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P 500이. 근데 요 똑같은 기간에 나스닥은요. 그거에 2배 반이 올랐습니다. 2배 반. 그래서 200%와 533%. 그러면 500% 넘게 오르려면 1년에 40% 올라야 돼요. 복리로. 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반도체는 600%, 700% 올랐어요. 야, 그러면 진짜 그 종목 반도체를 했으면 정말 대단하네요, 수익률이. 물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underestimate, 그러니까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스토리가 작년 하반기에 끝났다 막 이런 식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500를 칵 올라갔다가 $400까지 떨어졌어요. 20% 정도 빠졌어요. 이게 정말 좋은 기회였죠. 그 $400가 지금 $600. 근데 더 미래는 밝다. 더 밝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금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인프라를 까는 종목들 여기에 대해서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한 해만 놓고 보면 이게 거품으로 갈지 아니면 실질적인 좋은 성장일지 모르겠으나 이 종목들은 어쨌든 연말까지 많이 올라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